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주제는 바로 염증성 장질환, IB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보내주신 의학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 복잡한 만성 질환의 핵심을 좀 명쾌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도대체 IBD가 무엇인지, 주로 누가 걸리는지, 또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정보랑 흥미로운 포인트들 딱 짚어드릴게요. 네. IBD는 이게 단순한 소화불량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성 면역 관련 질환입니다. 아, 면역 관련 질환이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유전적인 소인, 또 우리가 사는 환경, 그리고 우리 장 속에 있는 그 복잡한 면역 시스템, 이게 어떻게 얽혀서 이 병을 일으키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염증성 장질환, IBD. 이게 간단히 말하면 위장관의 원인 모를 만성 염증이 생기는 병인 거죠. 네, 맞습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두 가지요? 네, 바로 궤양성 대장염, 줄여서 UC라고 하고요. 그리고 크론병, CD라고 부릅니다. 아, UC랑 CD.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염증의 위치와 깊이예요. 위치와 깊이. 네, 궤양성 대장염은요, 주로 대장하고 직장 표면, 그러니까 점막에만 염증이 생겨요. 그리고 병변이 쭉 이어져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 이어져 있다. 반면에 크론병은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소화기관 어디에나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어디든요. 입부터 항문까지 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벽 전체의 층을 좀 깊숙이 침범할 수가 있고요. 또 염증이 여기저기 띄엄띄엄 나타나는 그런 건너뛰기 병변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 범위가 훨씬 넓네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두 질환 모두 원인 불명이라는 점이에요. 원인 불명. 네, 영어로는 이디오패스기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히 이것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딱 짚어서 말할 만한 단일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유전, 환경, 면역 반응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힌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인을 딱 하나로 말할 수 없다. 근데 이 병이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북미나 유럽 같은 서구권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생각했는데요. 네. 이제는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같이 이렇게 산업화가 진행 중인 국가들에서도 발병률이 정말 무섭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브라질이나 대만 같은 곳에서 IBD 환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고요. 이게 마치 20세기 서구 사회가 겪었던 그 IBD 증가 패턴을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흥미로운데요. 이건 혹시 생활 방식의 변화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서구화된 생활 방식이요. 예를 들면 가공식품 섭취가 늘고 섬유질 섭취가 줄어드는 그런 식단 변화라든지 아, 식단. 네, 항생제 사용 증가, 또 위생 환경의 변화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장내 미생물 환경하고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쳐서 IBD 발병 위험을 높이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햇빛 노출량이나 기온 같은 환경 요인, 사회경제적 수준 이런 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발병 양상이 다른 건 정말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잘 걸리나요? 연령이나 성별, 특징 같은 것도 있나요? 발병 연령은 주로 20대에서 30대, 젊은 성인층에서 가장 높고요. 젊은 층이요? 네. 그리고 60대 이후 노년층에서 두 번째로 작은 피크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아, 남녀 차이는 별로 없군요. 네. 근데 주목할 점은 소아청소년 환자도 전체의 한 20에서 25%나 차지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네요. 그렇죠. 특히 아주 어린 나이, 예를 들어 6세 미만, 이걸 VEOIBD라고 하는데요. Very Early Onset. 네네. 또는 2세 미만에 발병하는 경우는 증상이 더 심하고 좀 치료가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초조기 발병 사례 중 일부는 드물지만 특정 단일 유전자 변이가 원인인 경우도 있고요. 아, 유전자 변이 때문에 아주 어릴 때 생기기도 하는군요. 네, 일부 그렇습니다. 인종적으로는 백인에게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다고요? 네, 맞아요. 최근에는 라틴계, 흑인, 아시아인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라서요. 이제는 특정 인종의 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도시 지역이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더 흔하다는 점도 좀 흥미로운 부분이죠. 네, 다양한 인종과 지역에서 발병률이 증가하는 걸 보면 유전적인 소인 말고도 환경적인 요인이 정말 중요하구나 싶네요. 맞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죠. 특히 아직 어린 나이에 발병하는 경우는 유전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성인기에 발병하는 IBD는 유전과 환경의 복잡한 상호작용 결과로 이해해야 합니다. 환경 요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자료에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흡연. 아, 네, 흡연. 이게 궤양성 대장염에는 예방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크론병에는 오히려 위험 요인이 된다고요? 한 가지 요인이 완전 반대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신기하죠. 그게 IBD가 얼마나 복잡한 병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네. 아마 흡연이 장 점막 면역이나 장벽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서 그럴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정확한 기전은 아직 연구 중입니다. 아하. 그렇다고 뭐 궤양성 대장염 예방하려고 흡연을 권장할 수는 절대 없겠죠? 아, 당연하죠. 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맹장 수술이에요. 충수돌기 절제술. 이걸 받은 사람은 궤양성 대장염 위험이 낮아진대요? 네,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크론병하고는 또 뚜렷한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경구 피임약은 크론병 위험을 약간 높일 수 있다고 하고 모유 수유는 IBD 발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요? 네, 모유 수유의 긍정적인 영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감염 경험도 중요합니다. 감염이요? 네, 특히 살모넬라균 같은 특정 세균에 의한 위장염을 앓았던 경우에요. 나중에 IBD 발병 위험이 2배에서 3배 정도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어요. 꽤 많이 높아지네요. 네, 이게 초기 장 면역계 발달에 감염 경험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좀 시사하죠. 마지막으로 식단. 역시 식단이 중요하군요. 아, 그렇죠. 식단 빼놓을 수 없죠. 동물성 단백질, 설탕, 뭐 특정 지방, 특히 오메가6 지방산 섭취가 많고 섬유질이나 생선기름 같은 오메가3 섭취가 적은 서구식 식단, 이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요? 비타민 D 부족도 크론병 위험이랑 관련될 수 있다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식단은 장내 미생물 환경, 즉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꾸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IBD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뭐 어떤 특정 음식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합니다. 중요한 건 IBD가 단순히 하나의 원인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개인의 유전적 감수성하고 여러 환경적 위험 요인이 만나면서 발생하는 다면적인 질환이라는 점이에요. 네. 그럼 우리 몸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왜 면역 체계가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정상적인 장에서는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수많은 장내 세균이나 음식물 항원에 대해서 불필요한 공격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아주 정교하게 조절이 됩니다. 네. 이걸 면역 관용이라고 부르는데요. 조절 T세포, T렉이라고 하는 이런 면역 세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 조절 T세포. 네. 근데 IBD 환자는 유전적 소인이랑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균형이 깨진다. 네. 결국 면역 체계가 장내에 있는 원래는 해롭지 않은 세균들까지 적으로 오인하고 공격을 해서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 우리 편인데 적으로 하는 거군요. 그럼 유전적인 요인은 얼마나 중요해요? 가족 중에 환자가 있으면 발병 위험이 높아지나요? 네. IBD 환자의 한 5%에서 10% 정도는 가족력이 발견됩니다. 네. 특히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같은 직계 가족이 환자일 경우에는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몇 배 더 높아져요. 자료에 따르면 궤양성 대장염 자녀는 4배, 크론병 자녀는 8배까지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와, 꽤 높네요. 그렇죠. 일란성 쌍둥이 연구에서도 유전적 요인의 중요성이 확인되는데요. 특히 크론병의 경우 일치율이 꽤 높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IBD는 단일 유전자가 아니라 여러 유전자의 복합적인 영향이랑 환경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다인자성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관련된 유전자 영역이 한 240개 정도나 발견되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발견됐죠. 그 발견 덕분에 IBD 발병에 관여하는 여러 생물학적 경로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세균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방식, 이걸 선천 면역이라고 하죠. 그리고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방식, 적응 면역,
또 세포 내 스트레스 반응이나 자가 포식 과정, 이런 데 관련된 유전자들입니다. 아하. 흥미로운 점은 이 유전자들 중에 상당수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건선 같은 다른 자가 면역 질환과도 겹친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질환들이 뿌리에서는 유사한 면역 조절 이상 경로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약이 여러 면역 질환에 같이 쓰이기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하지만 특정 유전자 검사만으로 IBD를 진단하거나 예측하기는 아직 어렵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각 유전자가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작고 여러 유전자와 환경 요인의 조합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유전자 검사만으로 진단이나 예후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연구는 계속 진행 중이고요. 네. 자, 그리고 장내 세균, 마이크로바이옴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IBD 환자는 건강한 사람하고 장내 세균 구성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이상균증, 영어로는 디스바이오시스라고 부르는데요. 이상균증? 네, 쉽게 말하면 장내 세균 생태계의 균형이 깨진 상태예요. 비유하자면 정원이 잡초, 그러니까 염증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세균으로 뒤덮이고 유익한 식물,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되는 세균은 줄어든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균형이 깨졌다. 네. 예를 들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프로테오박테리아 같은 균은 늘어나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페칼리박테리움 프라우스니치 같은 균은 줄어드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그럼 이 이상균증이 염증의 원인이에요? 아니면 결과예요? 뭐가 먼저죠? 아, 그게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랑 좀 비슷하죠. 그렇군요. 이상균증이 염증을 유발하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시작된 염증 때문에 장 환경이 변해서 이상균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장내 세균이 IBD의 염증 과정에 아주 깊숙이 관여한다는 점입니다. 네. 크론병에서 특정 항생제나 영양치료, 그러니까 장관 영양 같은 게 효과를 보이는 것도 장 내용물이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염증이 시작되면 이게 막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건가요? 네, 일종의 염증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역세포들이 TNF나 인터루킨 12, 인터루킨 23 같은 다양한 염증 신호물질, 이걸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이토카인. 이걸 막 뿜어내면 이 신호들이 또 다른 면역세포들을 염증 부위로 불러 모으고 염증을 더욱 증폭시키는 거죠. 아, 이 과정에서 장벽이 손상되고 또 치유 과정이 반복되면서 장이 두꺼워지거나 이걸 협착이라고 하고요. 네, 협착. 또는 장에 구멍이 생기는 누공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와, 무섭네요. 그럼 이 염증 연쇄 반응을 이해하는 게 치료에 중요하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많은 IBD 치료제들이 바로 이 염증 연쇄 반응의 특정 고리를 끊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항-TNF 제제는 염증 신호물질인 TNF를 차단하고요. 항인테그린 제제는 면역세포가 장으로 이동하는 걸 막고 JAK 억제제 같은 경우는 세포 안에서 염증 신호가 전달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식이죠. 어떤 단계의 염증을 억제하느냐에 따라서 약물의 효과나 특징이 달라지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궤양성 대장염하고 크론병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증상하고 특징을 좀 비교해보죠. 궤양성 대장염은 염증이 대장 점막에만 있고 직장에서 시작해서 위쪽으로 쭉 이어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침범 범위에 따라서 직장염, 좌측대장염, 전대장염 이렇게 나뉘고요. 네. 염증이 점막층에 국한되기 때문에 주된 증상은 피가 섞인 설사 혹은 혈변. 혈변이요? 네. 그리고 배변 후에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 이걸 뒤무지기라고 하는데요. 점액변이나 복통 같은 것들입니다. 범위가 넓어질수록 설사 횟수가 많아지고 발열이나 체중 감소 같은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심한 경우에는 출혈이 아주 심하거나 장이 마비돼서 부풀어 오르는 독성거대결장 또는 장천공 같은 위험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휴, 위험하네요. 반면에 크론병은 입부터 항문까지 어디든 생길 수 있고 염증이 장벽 전체를 침범하고 띄엄띄엄 나타난다고 하셨고요. 네, 그래서 증상이 훨씬 다양합니다. 가장 흔하게 침범되는 부위가 소장 끝 회장이라고 하는데요. 회장하고 대장에 염증이 있으면 우하복부 통증이나 설사,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나고요. 네.
염증 때문에 장이 좁아져서 막히는 장폐색이나 아, 장폐색. 네, 또는 장에 구멍이 생기는 누공. 이게 뭐냐면 장이랑 다른 장기나 피부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잘 생깁니다. 누공. 네, 소장 위쪽을 침범하면 영양분 흡수 장애 때문에 빈혈이나 영양실조 같은 게 생기기 쉽고요. 대장만 침범하면 궤양성 대장염하고 비슷하게 설사, 복통, 혈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문 주위에 농양이나 누공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흔하고요. 정말 다양하네요.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내시경이 중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증상하고 함께 혈액 검사, 예를 들면 염증 수치나 빈혈 같은 걸 보고요. 대변 검사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거나 칼프로텍틴 같은 염증 표지자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칼프로텍틴이요? 네, 그리고 확진이랑 침범 범위, 중증도 평가는 주로 대장 내시경이나 위내시경, 경우에 따라서는 캡슐 내시경이나 CT, MRI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특히 그 칼프로텍틴 같은 대변 검사는요, 내시경화하지 않고도 질병 활성도를 추적 관찰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아, 내시경 안 하고도 알 수 있다니 좋네요. 그런데 IBD는 장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다른 곳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그걸 장회 증상, EIMS라고 부르는데요. 환자의 최대 3분의 1 정도가 경험합니다. 3분의 1이나요? 꽤 많네요. 네, 염증이 전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피부에 붉은 결절, 이건 결절성 홍반이라고 하고요. 또는 깊은 궤양, 궤저성 농피증 같은 게 생기거나 관절염, 말초관절이나 척추관절이에요. 관절염도요? 네, 눈의 염증, 포도막염이나 상곡막염 같은 거요. 간이나 담도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방간, 담석, 특히 궤양성 대장염이랑 연관이 깊은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 PSC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와, 그 외에도 골다공증이나 혈전 위험도 높아질 수 있고요. 정말 전신질환이네요. 이런 장외 증상 중 일부는 장염증이 심할 때 같이 나빠지지만 어떤 것들은 장 상태랑 상관없이 나타나기도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IBD 환자를 볼 때는 장 증상뿐만 아니라 다른 불편한 점은 없는지 전신적으로 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그 PSC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도 좀 심각한 질환이고 암 위험도 높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치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약들이 있던데요? 네, 치료는 정말 복잡하고 개인 맞춤형으로 이루어집니다. 질병 종류가 UC냐, CD냐, 침범 부위가 어디냐, 중증도가 어떤지, 환자 상태는 어떤지, 이전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야 하죠. 크게 몇 가지 범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약으로 오대시 ASA 제제라는 게 있죠. 네, 메살라민 성분의 약들인데요. 주로 경증에서 중등도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 염증을 가라앉히고 재발을 막는 효과가 있죠. 먹는 약도 있고 좌약이나 관장약 형태도 있습니다. 아, 네. 크론병에서는 효과가 좀 덜 명확해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요. 염증이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를 쓴다고 하셨고요. 맞습니다.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항염증 효과로 급성 악화 시에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말하자면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소방수? 네. 하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골다공증이나 감염 위험 증가 같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요. 관의 상태에 도달하면 점차 줄여서 끊어야 합니다. 유지요법으로는 사용하지 않아요. 아, 유지요법은 아니다. 스테로이드를 끊거나 줄이기 위해서 또는 유지요법으로 면역조절제를 사용하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자티오프린, 메르캅토프린 같은 티오퓨린 계열 약이나 메토트렉세이트 같은 약들인데요. 면역체계 전반을 조절해서 염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몇 달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몇 달이나요? 네.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부작용, 예를 들면 백혈구 감소나 간 기능 이상 같은 게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감염이나 드물게 림프종 같은 암 발생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정말 많이 이야기되는 생물학적 제제 또는 표적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게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약들이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죠. 이 약들은 염증 과정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특조로 분자, 예를 들면 TNF나 인터류킨, 인테그린 같은 거요. 네.
또는 세포 내 신호 전달 경로를 아주 정밀하게 표적으로 삼아서 차단합니다. 그래서 훨씬 강력한 효과를 보이면서 치료 목표도 단순히 증상 조절을 넘어서서 내시경으로 봤을 때 염증이 거의 없는 깊은 관해 상태를 추구하게 만들었죠. 깊은 관에 종류가 정말 다양하던데요. 대표적인 것들만 간단히 짚어주시겠어요? 가장 먼저 개발된 것이 항 TNF 제제입니다. 항 TNF. 효과적입니다. 다만 우리 몸이 약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 항체요? 네. 그래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면역 조절제랑 같이 쓰거나 약물 농도랑 항체 수치를 모니터링하면서 용량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염, 특히 결핵 재활성화 위험에 주의해야 하고요. 결핵. 네. 다음으로는 항인테그린 제제가 있습니다. 베돌리주맙 같은 약인데요. 면역세포가 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막아줍니다. 장으로 가는 것만 막는다. 네, 비교적 장에 선택적으로 작용해서요. 전신적인 면역 억제 관련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 좋네요. 또 다른 표적으로는 인터루킨이 있습니다. 항 IL-12-23 제제, 오스테키누맙 같은 약이고요. 또는 더 선택적인 항 IL-23 제제, 리상키주맙 같은 약들이 개발되어서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 사용됩니다. 네. 최근에는 먹는 소분자 약물도 나왔다고 들었어요. 주사가 아니라 먹는 이야기요. 네, 맞아요. 주사제가 아닌 경구약이라는 편리함이 있죠. JAK 억제제라는 게 있는데요. JAK 억제제? 네. 이건 세포 안에서 염증 신호를 전달하는 JAK 경로를 차단해서 아주 빠르게 효과를 나타냅니다.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에 모두 쓰이지만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심혈관계 문제나 혈전, 암 발생 위험 같은 안전성 문제 때문에 사용에 신중해야 하고 주로 다른 치료에 실패했을 때 고려됩니다. 아, 안정성 문제가 있군요. 네, 그리고 S1P 조절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림프구가 림프절 밖으로 나가는 것을 조절하는 약으로 현재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많은 선택지가 생겼네요. 그럼 치료 전략은 어떻게 세우나요? 최근에는 목표 지향 치료, 영어로는 treat to target 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졌습니다. 목표 지향 치료. 네. 단순히 증상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혈액 검사나 내시경 소견까지 호전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면서 필요하면 치료 단계를 빠르게 올려가는 방식입니다. 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염증이 심하거나 합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는 초기부터 생물학적 제재 같은 강력한 치료를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각 치료법의 효과와 잠재적 위험을 환자 개개인에 맞춰서 신중하게 저울질해야 합니다. 식단 조절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뭐 특정 음식을 피하거나 꼭 먹어야 하는 게 있을까요? 식단이 IBD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안타깝게도 이것만 먹으면 낫는다, 거나 이것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딱 정해진 특정 치료 식단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아직 좀 부족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다만 크론병 급성기에는 영양 공급을 위해서 완전 장관 영양, EN이라고 하는 특수 영양액 치료가 스테로이드만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영양액 치료요? 네. 평소에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서 본인에게 증상을 유발하는 음식이 있다면 좀 피하는 그런 개인 맞춤형 접근이 권장됩니다. 특히 영양 상태가 나빠지기 쉬운 크론병 환자에게는 적절한 영양 공급이 매우 중요하고요. 네. 약물 치료로 조절이 잘 안 되거나 합병증이 생기면 수술도 고려해야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궤양성 대장염하고 크론병에서 수술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을 모두 절제하면 병의 근본 원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완치가 가능합니다. 아, 완치가 되는군요. 네,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독성 거대 결장, 천공, 심한 출혈, 암 발생 같은 게 있을 때 수술을 고려하는데요. 대장 절제 후에 소장 끝부분으로 인공적인 저장낭, 파우치라고 하는데요. 이걸 만들어서 항문에 연결하는 수술, IPAA를 하면 장루 없이 지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파우치의 염증, 즉 파우치염이 생기는 경우가 꽤 흔합니다. 아, 파우치염. 네. 반면에 크론병은 수술로 완치되는 병이 아닙니다. 완치가 안 돼요. 네, 장폐색, 농양, 누공 같은 합병증을 치료하거나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심한 염증 부위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죠. 가능한 한 장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목표고요.
좁아진 부위를 잘라내지 않고 넓혀주는 협착성형술 같은 방법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크론병은 수술 후에도 염증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수술 후에도 꾸준한 약물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크론병은 수술에도 계속 관리가 필요하다. 임신이나 출산을 계획하는 환자분들도 많을 텐데요.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중요한 질문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신을 계획하기 전에 IBD를 잘 조절해서 관해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임신 전에요. 네. 활동성 질병 자체가 임신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행히 대부분의 IBD 약물, 메토트렉세이트나 JAK 억제제 같은 일부를 제외하고는요, 임신 중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야 하고요. 네, 꼭 상의해야겠네요. 분만 방법은 대부분 자연분만이 가능하지만 항문 주위 병변이 심한 크론병 환자 같은 일부는 제왕절개가 권장될 수도 있습니다. IBD를 오래 앓으면 암 위험도 높아진다고 들었어요. 이것도 걱정인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염증의 대장 전체에 걸쳐서 오래 또는 지속된 경우 이건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모두 해당되는데요. 대장암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래서 진단받고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서 조기에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 PSC가 동반된 경우는 위험이 더 높고요. 네. 그 외에도 크론병 환자는 드물지만 소장암 위험이 약간 있고 특정 약물, 예를 들어 티오퓨린이나 항-TNF 제제 사용과 관련해서 림프종이나 피부암 위험이 조금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면역 억제제를 쓰는 IBD 환자분들 걱정이 정말 컸을 텐데요. 실제로는 어땠나요? 네. 초반에는 우려가 정말 많았죠. 그런데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IBD 유지요법 약물들이 코로나19 중증 위험을 크게 높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이네요. 네. 오히려 환자 본인의 나이나 다른 기저질환이 더 중요한 위험 요인이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IBD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그리고 백신 접종을 통해서 감염 자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네요. 염증성 장질환은 유전, 환경, 장내 미생물, 면역 체계가 정말 복잡하게 얽혀서 발생하는 만성 질환이고 치료법이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여전히 개인에게 맞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어쩌면 우리 장 속 미생물 세계의 그 신비함일 수도 있고 혹은 생활 습관이 유전자와 만나서 병을 일으키는 과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질환을 이해하는 것이 단순히 소화기 문제를 넘어서서 현대 사회의 생활 방식과 환경이 우리 건강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깊은 성찰을 하게 만들진 않을까요? 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